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자프 조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부를 없애고 2부에서 보다 심도 깊고 또 임팩트 있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깊고 임팩트 있는 방송을 진행해 주실 주인공 홍민철 기자님 준비되셨나요? 심도 깊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의도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파이팅 넘치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세요? 맨날 텐션 올리라 그런 거. 맞아. 그건 제가 그쪽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제가 발제를 하면 쭈그리게 됩니다. 텐션 올리시고요. 오늘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글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최저임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실까요? 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한 회의 네. 10차 회의가 어제 있었고요. 밤중에 중단이 됐어요. 양측 입장차를 줄이질 못하고. 근데 뭐 늘 그러니까요. 그냥 늘 있었던 일이고 네. 그 결과가 이제 처음에 이제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안이 14.7% 인상.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시급 11,500원. 네. 그리고 경영계가 제시한 게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동결하자. 그래서 1030원. 맨날 동결하지. 그러니까 아니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맨날 동결하자고? 최저임금 받고 하면서 살아봐야 돼, 이 사람.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삶인지도 모르면서 맨날 그러니까. 동결하자고. 그러니까. 홍무 씨야말로 잘 아시니까. 최저임금 인생. 네. 그래서요? 진심이 담긴 호소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양측이 입장차를 조금씩 줄이면서 그 제시안을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높이고 이렇게 쭉 해서 지금 1번 페이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게 그 결과표인데요. 9차. 7월 3일 날 있었고 이때 이제 노동계는 11,140원. 원래보다 한 10원 낮췄고요. 그리고 경영계는 1130원. 원래보다 이제 100원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양측 입장을 조금씩 7차, 8차 수정안 이렇게 됐고요. 어제 결과적으로 나온 게 노동계는 1,900원. 경영계는 1,180원. 그래서 양측의 입장 차이는 720원. 요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어제까지는. 조만간 이제 또 회의를 아마 하게 될 텐데 통상 이게 공방에 오가다가 표결로 해서 네. 뭐 종결이 되게 되는데요. 올해는 이게 720원이 뭐 커 보이지만 예년에 비하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간극 예, 자체가? 그래서 합의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애초에 동결부터 시작했던 경영계 보니까 꼬라지가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게 진행돼서 구성이 또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또 결정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구조도입니다. 조직도죠, 조직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죠. 이 위원장은 이제 위원들 중에 한 명이 호선으로, 그러니까 투표로 그 위원들 중에 한 명이 당선이 되고요. 부위원장 마찬가지고 전원회의가 이제 제일 중요한 회의체고요. 이 전원회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특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9명씩 세 파트 그러니까 노사 공익이 되어 있고요. 특별위원이 껴 있는데 이분들은 그냥 사실상 그 옵저버 형식이고요. 고용노동부,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네, 이렇게 국장급들이 한 명씩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결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7명이 이렇게 딱 해서 되어 있고요.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뭐 잘 아실 거고 연구위원회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랑 생계비 전문위원회가 이제 좀 약간 핵심적인 위원회들인데 그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활 임금이 얼마다 1인 가구 임금이나 2인 가구 임금이나 그런 임금의 수준 정도, 생활비 정도를 측정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각 직종별 산업별 임금 체계 이런 거 하는 위원회 둘입니다. 그래갖고 한 해 동안 계속 통계 자료를 모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통 이제 3월에 시작돼가지고 한 위원장 선출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5월쯤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그때쯤에 이제 보고서들을 내놔요. 작년에 우리 통계가 이랬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실 때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보고서들을 내는 그 주요한 위원회 두 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요.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측 9명, 네. 사측 9명.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 나오면 근로자 위원 나오면 그게 딱 그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은 투표로 하기 때문에 네. 이 투표를 9대 9로 이제 자기 편 유리하게 할 거잖아요. 그럼 캐스팅 보트는 이제 공익위원이 쥐게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보통 7월 중순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됩니다. 원래 법상으로 놓고 보면 8월 5일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원래 법상으로 하면 좀 지났고요. 기한이. 근데 맨날 지나니까 아마 7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니면 이번 주 중 이렇게 끝나게 될 거고 그것이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로 결정됐을 때 핵심은 이 공익위원 9명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럼 이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엄청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아까 캐스팅 보트 얘기했지만 거의 이분들의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뽑는 사람들이에요. 선임하는 그럼 사람들. 지금 근데 이재명 정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뽑진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2024년에 임명돼서 지금 7년까지 하는 임기가 3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 그걸 지금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오 마이 갓. 바꿀 생각도 크게 없어 보이고 바꿀 이유도 사실 없고 근데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래? 그 임기는 무조건 임기는 지켜져야 보장해야죠. 아 그래요? 그 69시간 노동 막 주장했던 이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69시간? 그런 걸로. 네. 아 진짜? 그 안에 갑자기 아무리지는데? 그 반노동적 인사들이 어. 상당수 포진돼 있다. 아니 그래도 이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어찌됐건 2024년에 임명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기대치가 좀 낮고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장악을 했느냐 뭐 중요한 위원회라서 장악을 하려면 할 거고 나름 이제 영향을 행사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아마 협의를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얼마 이 사람들한테 먹힐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이런 건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세간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이번 최저임금도 조율하게 된다. 아 진짜 여기도 거대한 똥이. 그래서 이제 얼마가 인생될 거냐. 네네네. 얼마나 이게- 인상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추정해 보자 차원에서 3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한 추이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3,480원, 마지막에 가서 2025년에는 1,030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이게 되게 많이 올랐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애초에 워낙 비현실적이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드네요. 그렇지. 이 1,030원도 사실 약간 좀 너무 좀 그렇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는 2,000원대였습니다. 아. 2,900원인가 2,800원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2,000원대. 몇 년 전이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이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쪼르르 올라가잖아.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그래프 그리면 슉 내려가고 막 이래야 네. 아이고 어떻게 그러는데 사실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기는. 근데 이제 그렇죠. 올라가긴 올라갔죠. 4번 페이지 보시면은 인상액 아래쪽 게 인상액입니다. 이게 다 단위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2007년에 380원 올랐고요. 2010년에 110원 너무해. 올랐습니다. 그 인상률을 보면 이렇게 쭉 아래 위에 칸인데요. 선으로 돼 있는 거. 쭉 떨어지다가 쥐똥만큼씩 올라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에 풍 튑니다. 와. 요게 이제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뭐 소득주도 성장 그 얘기할 때 10%, 16%, 1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때 뜨거
해가지고 상승률이 푹 떨어지죠. 2.87, 1.5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5.5%, 5% 사실은 제 생각에 이 정도가 최소한 올라줘야 되는 수준인데 이런 정도를 그냥 평타를 친 거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거의 최저치를 찍죠. 1.7. 이때 오른 게 이제 170원이 올랐으니까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쭤봤던 그래서 어느 정도 될 거냐. 올해는 어느 정도인데 윤석열 정부 공익위원들이 이걸 한 다음에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요걸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평균 인상이 보이시죠. 네네. 요걸 쭉 계산해 보면 6.8%고 365원 정도 오릅니다.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 정도가 이제 그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리적인 수준, 아니 합리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찌됐든 상황을 감안한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5번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뉴스원. 역대 최저 예고? 그렇죠. 아하. 1210원, 1440원. 이건 뭐냐면 그 양측 노사 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아까 그 공익위원 9명이 가이드라인을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 여기서 합의를 하자라는 마지막 가이드라인이 요 상태입니다. 야. 1210원, 1440원. 요거로 놓고 보면 인상률이 몇 %가 되냐면 1.8에서 4.1 정도. 장난. 이건 너무해. 진짜. 그 공익위원들 욕하는 줄 알았어. 네. 거의 많은 교수들이 많네요. 경영, 경제 이런 사람들. 지들은 얼마 받는지 궁금해. 이거 재계에서 제시한 최종안에 더 가깝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그쪽 손을 완전 들어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어쨌든 글쎄 노동계 쪽이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금 이 상태는 너무 물가가 이렇게 치솟는데 반해서 최저임금이 너무 지금 적게 오르는 거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는 우리 더 죽겠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뭘 죽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누구 주장이 더 맞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심정적으로는 우리 여기 지금 거의 뭐 욕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누구 주장이 더 이제 맞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지. 그러게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제부터인데 이 준비를 내가 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경영도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노동계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욕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면 PD님은 편집을 꼭 해주시고요. 그 욕은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 주장들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네네. 이제 제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 그래서 6페이지를 좀 띄워주시면요. 먼저 노동계부터 좀 보죠. 네. 이제 노동계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오른 만큼, 그리고 경제 상승률, 네. 경제가 한국 경제가 큰 만큼, 이만큼은 임금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치. 무슨 임금이냐 적어도 최저임금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너무 많네.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내 월급도 올라야 되는 거고, 아니 물가가 오르면은 내 월급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은 올라줘야 똔똔은 치지 않냐. 맞아. 설득이 확 되는데요? 이거 끝났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끝났는데. 우리 너무 설득됐어요 지금. 그게 계산이에요. 요 6페이지에 있는 게 그 계산표인데 왼쪽에 이제 연도 쭉 있고요. 경제 성장률 쭉 나오고 이거 2021년 4.6은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시기에 그 기저효과입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물가 상승률 그때 2.5% 이렇게 갖고 쭉 해서 합계 여기가 경제 성장이랑 물가 성장률을 합한 노동계에서 얘기했던 경제가 성장한 만큼 물가가 오른 만큼은 최저임금에 반영하자. 그럼 그 유를 합산해야 되잖아요. 2021년도에 중간에 보시면 7.1, 7.8, 5.0, 4.3, 3.2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요거 그냥 합산한 겁니다. 그러면 합계가 27.6%가 나와요. 최저임금 인상률은 몇 %였냐면 그 오른쪽에 있죠. 1.5, 5.1 이렇게 쭉 해갖고 합치면 15.8%. 그러니까 11.8%가 덜 올랐다는 거죠. 이게 뭐 사실 제가 봐도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사실은 보완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인상률을 아까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4.7%, 8%인가? 14.7%를 산정한 근거가 뭐냐? 그거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승률을 더해서
그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을 빼보자. 그럼 11.8%는 최소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설득력 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물론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전 산업의 성장률이잖아요. 잘 되는 산업도 있고 못 되는 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뭐 수출이 취청했다는 등 내수가 문제돼서 음식 숙박 소비자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 산업을 다 합친 게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그걸 전체 다 적용하는 게 맞냐라고 뭐 의문할 수도 있고 문제시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임금이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을 그쵸. 하긴 해야 되는데 표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 15.4%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15.8% 0.4% 올랐다는 얘기는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어 라는 얘기가 이 표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자라는 게 이제 노동계 시민사회 입장인 거고요. 그동안 워낙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거의 이제 근접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그게 뭐 시기마다 달랐는데요. 꽤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이게 많이 올라왔던 시기, 2015년, 2010년대 접어들고 나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쭉 올랐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높았고, 뭐 저걸 합산한 것보다도 높았던 시기도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할 점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고 나서 최근의 상황이거든요. 이제 작년 결정한 것이 드디어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아졌어요. 인상률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빼고. 따른 걸 빼고서라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낮아졌고요. 이 추세가 원래는 지속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지 않겠냐? 뭐 이 정도를 전망하는 것만으로도 뭐 전 정부보다는 낫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아무나네요. 지난 2년 정도의 그 기간이 그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네. 굉장히 너무 이걸 낮추었기 때문에 올해로 오면서는 그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는 얘기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은커녕 깎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해주면 뭐 그냥 먹고는 살게 해줄게. 뭐 이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2020년도 이전에 표를 그리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샥 숨겼는데 그걸 또 지적해 주시네. 역시 날카로우셔. 예, 그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10% 16%가 그때 뭐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간에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높았죠.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 봤겠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도 낮았지만 최저임금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뭐냐면 최저임금 베이스의 노동자들이 너무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사회적 압력이 되게 높아진 거죠. 눈만 돌리면 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어 최저임금 베이스가 아닌 노동자들이 폭폭폭 늘고 있죠. 그렇지. 뭐 배달,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적용 안 되잖아요. 네, 그분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저임금 베이스의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을 좀 이걸 그나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논의가 한 2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된 거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게 이제 인상으로 그 높은 인상률로 나타났던 거고요. 이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5%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낮았어요. 코로나 때는 뭐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 노동자들도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5% 올려줘요. 이러면 경제가 마이너스인데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당연히 코로나 끝나고 당연히 이게 정상화되었던 건데 윤석열 때 이걸 반토막 내버린 겁니다. 네. 그때는 뭐 근거가 있어서 그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경영규배 편을 든 거죠? 그럼 이제 뒤에 조금 더 황당한 얘기가 나올 거죠. 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추산한 거는 노동계 측에서 시민사회 측에서 얘기한 건 11.8%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빼버리면은 마이너스가 11.8%니까 그 정도는 하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중에 이제 계산시 그 요인을 노동계에서는 이제 2.9%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그 요인을 추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4.7%라는 수치라는 거죠. 언뜻 보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14.7%를 주장하니까 14.7%커 보일 수 있는데 그 근저에는 이런 합리적인 근거들, 아니, 합리적이라고 그러면 너무 편향이냐? 아니요, 맞는데? 근거들이 있다. 납득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가자. 7번 페이지 넘어가시면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14.7을 선택한 이유의 두 번째인데, 표가 좀 복잡해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한번 천천히 가보면, 네. 표 이름도에서 나오지만 적정생계비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최저임금이든 뭐든 적정생계비를 한번 구해보자. 통계청, 그러니까 그 가계동향 조사를 이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데 1인 가구. 요즘 미혼이란 말 안 쓰고 비혼이란 말 쓰잖아요. 비혼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가 262만 원입니다. 그 표가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1인 가구 바로 밑에 262만 원 보이십니까? 근데 이제 가구 유형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쵸. 2인 가구도 있고 3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 이게 이제 그 가계동향 조사 상에 몇 인 가구가 한국의 몇 %냐. 그 아래쪽에 이제 가구별 유형 비중이 그겁니다. 34.2%가 1인 가구고요. 25.5%가 2인 가구. 나머지 쭉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4인 가구가 18%밖에 안 된다는 것도 참 놀랍죠. 1인 가구, 2인 가구가 더 많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가구 수별로 생계비를 이제 이미 구해져 있고요. 여기에 적정 생계비를 구하려면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이제 방식을 이제 좀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구원별 가중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통상 가구원은 2.24명이 나와요. 이 가중치를 적용하면. 그리고 2.24명 중에 돈을 버는 사람. 그러니까 맞벌이면 뭐 2가 되겠죠. 2.24명 중에 이 2명이 돈을 버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건 맞벌이의 경우고 통상 1.42명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를 다 합쳐서 돈 버는 사람이 몇 정도 되냐. 가중치를 적용해서 보면 1.42명이. 그러면 2.24명 가구원 기준 생활비를 1.42명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산을 나누면 뭐 간단히 나오겠죠. 그러면 적정 생계비는 457만 원.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적정 생계비 오른쪽에 457만 원이 바로 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2.42명이 2.42명의 가족이 2.24명의 가족이 쓰는 돈을 1.42명이 벌었을 때 적정한 생계비. 이걸 시간당으로 나누면 얼마냐. 이거죠. 꽤 과학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 않나? 네네.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12,732원. 근데 여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범위를 정해요. 85%에서 100%. 그렇게 해서 나오면 금액이 11,500원이 된다. 그러게요. 이 정도는 이걸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설득력 있어. 나 지금 너무 설득됐어요. 우리끼리 그냥 이런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그래서 뭐 경영계는 뭐래는데 이렇게 한번 해도 들어보나 보자고. 250만 원 안 되잖아요, 그죠? 월급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죠? 아 그래서 260만 원인가? 260만 원 정도. 네. 이게 세전인 세전돼. 거죠? 세전. 세전이죠. 그럼 뭐 세우는 포착되고 나면
떼고 못 찼대고 하면은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조한무 기자가. 한무 씨의 방송 참여율이 오늘 가장 높은데. 최저임금에 굉장히 불만. 세금이 붙어요? 세금 떼는 거 아니에요? 세금 뭐가 붙지? 근소세? 근로소득세가 붙는데 아주 적지만 붙긴 붙습니다. 사대보험도 뜨잖아요. 사대보험은 그건 세금은 세금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실질 소득으로 실질 가처분 실질적으로는 소득. 그게 통장에 안 들어오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 엄밀하게 그거 세금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돈은 아니다. 일단 뭔지 모르지만 내 돈은 아니다 이거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조한무 기자는 참고로 경제부 기자입니다. 그렇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게 세금이 아닌 걸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 어쨌든 내 돈은 아니지 않냐 이런 거죠. 내 통장에는 안 찍히니까. 그럼요.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본 거예요. 14.7%에 그리고 11,500원. 올해 노동계 시민사회가 인상분은 이런 계산을 통해서 나왔다. 그 근거를 확인한 겁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그 경영계 근거를 이제 살펴볼 차례예요. 이제 매 눈으로 보겠어요. 내 눈으로 네. 대충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 뭐라고 뒤에 한번 눈이 하는지 보자. 워낙에 빨간지 그냥 뭐라 대충 짓거리는지 보겠어요. 어디 보자고요. 경총 유명한 경총입니다. 네. 얘네도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정경련 아 정경련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죠. 한국 경영자단체 뭐 아, 어쩌고 웃겨. 아닌데 시작부터 없어졌냐고. 한국연인데 그건 모르겠다. 연합 네, 그래서요? 6월 초순쯤에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경영계 동결이다. 그쪽도 이제 근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가 뽑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뽑은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나마 합리적인 수준. 그게 이제 OECD에서 하는 권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월급 받는 사람들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중간에 있는 딱 중간되는 사람 그 사람의 소득의 60%는 되어야 된다. 누가? 저임금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월급이 그 사회에서 받는 월급 노동자들의 중간값의 60%는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기준을 OECD에서 이제 권고를 한다는 거죠. 그 권고에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넘었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아마 이게 최저임금위원회 계산일 거예요. 63%인가? 60%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각적인데요. 감각적이라고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OECD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월급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게 많이 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랑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니까 그걸 반영했을 때 감안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총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60% 그러니까 권고 기준인 60%를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이 넘어갔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 이미 너무 많다 이거예요? 63%니까? 네. 아이고, 그러셨어. 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빨간 네모 중간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에서 60%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45? 미쳤구만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네. 들어도 별로 동의가 잘 안 되죠. 네. 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이 이제 너희들 차이를 크게 둬야 된다. 그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포인트는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이 아닐까 싶어요. 그 부작용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 좀 뭐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회적 최소 기준이 OECD가 권고하는 내용이고 그 권고가 무슨 한 사회에 적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을 규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말하니까 막 이 민소 기자들이 감각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가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거 계산해놨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 수치를 제가 이제 가져왔던 이유는 굉장히 이 중위임금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하는 이 금액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래서 맞춰 보면 아닌 경우도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 여기 표가 답니다. 그러니까 월 환산해 갖고 19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22년도에. 최저임금. 근데 그때 주기임이 350이었어요. 그럼 딱 봐도 60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네. 53%다. 뭐야?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산하는 법도 있고 다른 법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게 이게 이제 EU도 이거 비슷한 걸 공고를 하는데 60%로 해라. 네. 근데 EU 말은 그 중위 소득이 아니라 조금 말이 어려운 중위 가처분 소득이에요. 세금을 떼고 난 다음에 중위 소득. 아. 그거에 60%거든요. 이거 완전 달라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 비교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경청이 뭐 모르고 하거나 알고 했거나 하는데 알고 하는 거겠죠. 뭐. 모른 척했겠죠? 네, 뭐 모르는 척 하는 걸로. 1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러니까 그 60%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게 법에 정해져 있다. 헌법 32조 1항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게 60%로 어떻게 잘라지느냐. 그 밑에 이제 최저임금법도 읽어보시면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 건강 발전을 60%로 어떻게 누가 동의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맞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저 근거와 논쟁은 매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발표가 되는 게 통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뭘 포함시키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집어넣어요. 통계로. 근데 니네가 뭔데 그 통계가 나와? 라는 게 있어요. 신고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조사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5인 미만을 잘라라 차라리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딱 이걸 하는 순간 확 올라가요. 중위임금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최저임금 주는 데 많고 풀타임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데 단기 사업으로 본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집니다. 그래, 뭐 역으로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부 다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해가지고 단역을 맺게 하고 다 신고하게 하고 뭐 이런 걸 차라리 제도화하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통계를 가지고 저걸 주장해 하는 것은 약간 공신력이 좀 낮긴 하다. 이런 평가는 좀 있습니다. 경영계가 늘 받는 비판이긴 한데 몰라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걸 어쨌든 정부가 이거 들어주는 모르세요? 거니까. 이 드라마에 나온 유명한 장면인데 예, 아시는 분만 알겠죠. 네. 저렇게 한답니다. 경청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 곰곰이님이시고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경총이 올해 최저임금을 1030원에서 동결된다는 근거 1. 중위소득 대비 60%가 OECD 권고인데 그 권고를 한국은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됐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명목임금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다. 요게 이제 아까 그 곰곰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궤긴 해요. 범위를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얍삽하긴 했죠. 2021년부터 2025년.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 이상 상승했던 2018년, 2021년 빼고 했으니까. 근데 경청은 그걸 늦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을 보자. 그거 볼 수 있지. 명목임금이 39.2% 올랐거든요. 최저임금이 89.3% 오른 것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결해야 됩니까? 그때가 너무 그지같이 낮았잖아요. 네.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거. 이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막 대본 막 썼거든요. 명목임금은 고임금을 포함한 뭐 고소득자 어쩌고 막 이렇게 최저임금은 저소득 이렇게 했는데 그지같이 낮았잖아요. 한마디로 이길 수가 없다. 그지같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10년 전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10년 전을 볼까요? 10년 전에 모든 대통령 후보가 다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게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에 논의가 뭐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조차도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사회적 동의를 했어요. 그냥 안 그런 후보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죠. 어쩌라고? 라고 할 수 있죠. 거니까. 너네는 그때 개기긴 했겠지만 사회적으로 왕따였어 라는 얘기죠. 아니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오른 거예요. 왜? 너무 낮았으니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당시에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도 근거로 든 게 뭐냐면 너무 낮습니다. 였거든요. 그지같이 낮았으니까 네,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10년 전에 10,000원 공약이었는데 지금도 10,000원 깔짝깔짝 하는 거잖아요. 10년 지나서도. 어우 깔짝. 까짝까짝. 그렇죠. 겨우겨우 지금 좋다 멋있다 진짜. 겨우겨우 10,000원을 넘겼죠. 다 씁쓸해했죠. 10,000원을 작년에 이제 넘기는 걸 합의하면서 아 이게 이 공약이 나온 게 몇 년인데 이제 10,000원을 넘었냐. 그것도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가 설명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야 그때 10,000원 얘기 2016년도 대선 때 그게 10,000원 다 얘기했다면 안철수도 10,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유승민 아니 그때 10,000원 살만했지. 그때는 점심이 우리 동네 5,000원이었어. 점심 백반 6,000원, 7,000원이었어. 지금 다 10,000원이 지금 10,000원 됐어. 야, 지금 근데 그게 된 10,000원으로 거냐? 밥 못 먹어. 솔직히 말해도 열받아. 지금 10,000원으로 밥 못 먹어요. 우리 지금 동네. 1시간 일해가지고 밥도 못 사 먹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막. 요 앞에 순위에 가면 비상상이죠. 30원 남네. 1시간 일을 해서 30원 남는데. 밥을 3번 정도 사 먹을 수 있어야지 정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3번. 그렇죠. 그럼 노동계 14,000원, 11,500원이 약하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죠. 지금도 최저임금 보면은 3만 원?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좋다. 전 세계 그런 나라는 애초에도 비정상적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 올리면서도 그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그 합산한 거랑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가 10몇 프로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이미 지금도 비정상이 정상화된 그렇다고 해서 3번 사 먹을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본인 바람. 본인 바람. 솔직히 점심값이 너무 오르긴 했어. 네. 매식 비용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오르긴 물가도 했어. 약간 정상화될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차곡차곡 올라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차곡차곡 오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임금도 오릅니다. 네. 근데 그 속도가 한국은 너무 눌러놓은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게 이제 저런 기간이 있었죠. 한국의 이른바 제조업 중에 중공업이나 이런 데가 80년대 후반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겪게 되거든요. 노동조합이 안착화되고 하나의 중요한 세력이 되면서 이제 노동조합의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쭉 불러오는데 이게 중간 정도까지는 쭉 노조가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노조가 없거나 뭐 이런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줘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것을 끌고 오지 못했으니까.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의 투쟁력이 강하니까 회사에서는 대기업들에서는 올라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원래대로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런 노조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를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임금을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이 7, 80년대 정말 다 눌려 있다가 임금이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간 기업 정도까지는 임금이 올랐는데 이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대로 저임금 상태로 있었던 상황이 어쨌든 사회가 민주화되고 87년 이후에 이제 쭉 사회가 성장을 하면서 다시 여기도 올라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오면서 급격히 최근에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맥락이 실제로 있는 것이고 이 격차는 지금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한국. 그렇죠. 내용 좋다. 텐션 좋고 내용 좋고. 좋다. 그래서요.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그냥 이 얘기만 계속 하면 안 될까? 아이씨, 이 새끼 낫는다, 이런 거. 피디님 12번 페이지요. 숫자 하나만 확인하고 가자고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OECD 발표 자료인데, 저임금 노동자 비율.
보시면 요거 숫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내려가면 코리아. 전체 사회에서 임금 노동자 중에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몇 %냐? 15%다. 와, 너무 OECD 평균이 파란색 오른쪽으로 가시면 점, 뚱뚱뚱 세 번째 있는 거. 10% 중반이죠. 평균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정혜림 아나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일본 찾아보세요. 그렇죠. 일본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낫군요. 네, 일본 오른쪽에 11% 수준.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게 현실인데, 뭐, 중위임금 60% 얘기하면서, 명목임금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동결. 이런 얘기는 좀 동의가 좀 어렵긴 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 그러니까 좀 좋은 나라인 경우에 갈수록 이런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더 선호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건 일본을 훨씬 선호하죠. 누가요? 일본을 더 좋아하죠. 더 임금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낮아가지고 또 한국으로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일하러. 한국 사람들도 일본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거의 크로스가 지금 비슷해진 상황이 그거는 같긴 이제 한데. 뭐 명목임금 논의에 가까운 네, 그런 그렇죠. 얘기고, 이건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도 좀 일본이랑 뭐 비교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좀 약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13번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야지. 경총이 주장하는 동결 주장에 가장 그나마 아니다. 13번은 그 얘기가 아니구나. 보시면 그냥 어렵다 이 얘기예요. 경영 상황이 어렵다. 아니, 지불 사실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 하시고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 오르면 이제 알바생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 자체가 확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최저임금 오르는 것 때문에 뭐 너무 힘들다. 뭐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확 올랐을 때 이럴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너무 뭐 문재인 정부를 막 그렇게 비난하고 뭐 이랬던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수치 하나만 보고 그 갈게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논의는 이제 한국의 그 논의 구조가 이제 저기에 좀 몰려 있는 문제가 있어요. 최저 임금에 몰려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 임금 상승률이 그 당시 이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네. 거기에 모든 걸 몰빵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의료비, 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좀 더 지원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늘거든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임금 상승이 5만 원이 됐는데 5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3만 원밖에 안 됐어. 네. 근데 이 2만 원이 그 해에 통신과 교통으로 지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네. 되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기존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요금이 낮아지거나 무상화되는 것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그런 통신비를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와이파이를 쫙 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네. 그러면 와이파이를 쓰면 되니까 통신을 안 써도 되거든요. 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민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최저임금 올리는데 몰빵해 버리니까 이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할 말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요. 역으로 자영업자들은 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사실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쭉 논의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모든 논의가 다 뒤로 미뤄지고 최저임금 논의로 집중되면서 네. 그런 에너지가 이제 임금 인상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이지 않았냐라는 평가들이 많고 실제 소득주도 성장이나
그러니까 임금 주도 성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런 사회적 그 비용을 낮추는 혹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논의되지 않으면 이것은 주도 성장으로 가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네. 그것이 되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임금만 올리니까 자영업자들만 힘든 네. 이런 걸로 나타난 거죠.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임금 인상률이 좀 더 완만해지면 이건 뭐 둘 다 좋은 건데 하나를 너무 못했다. 아하.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만했다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영업자 힘들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재계에서 좀 유난히 그걸 많이 그쵸. 좀 근거로 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그 최저임금 때문에 힘든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상당수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뭐 한 명 고용하거나 2명 고용하거나 소규모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또 1인 자영업자들이에요. 1인 자영업자 심지어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을까. 진짜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여러 명을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큰 뭐 식당 주인 그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보면은 직원을 많이 부리는 그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진짜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제 사업을 키워가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마 1인 뭘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15시간 뭐 주휴수당 그 피해가지고 14시간 미만으로 고용해가지고 그쵸. 보통 그렇게 많이 파트타임을 하니까. 돌리고 막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타격이 없어. 타격이 별로 없지는 않겠지만 뭐 어쨌든 아니 또 약간 자기의 이익이 좀 줄어든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그치.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는 거겠죠. 네.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인가? 아니 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핵심은 경영계가 너무 이걸 많이 이용한다. 실제와 현실과 다르게 부풀려가지고 그런 겁니다. 거기 약간 그 자영업자들의 요 사례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네, 자기들이 그쵸. 좀 숨는 거죠. 그쵸, 그게. 그쵸. 예. 그래서요? 네. 홍 기자님? 그렇게 얘기를 13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 근데 언제 조사해도 힘들어요, 이거. 와, 완전 돈 대박 잘 벌어. 최저임금 올려줘야지.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늘 힘들기 때문에 이건 패스. 14분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나마 이게 좀 들어줄만 해요. 이거 좀 가슴 아픈 숫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몇 %냐. 전 업종은 63.4%. 이게 넘었다. 그러니까 동결하자.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숙박 음식점은 85.6%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위임금 소득자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숙박 음식점업의 소득은 그 노동자들의 소득과는 좀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85.6%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자체로 그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라는 걸 대변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힘드냐, 정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그건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많다는 게 그게 정말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최저임금에 그 영향을 그렇게 받는 게 그 따져봐야 되겠고. 위험한 수준일 거예요.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위험한 수준은 맞아요. 그죠. 그 산업 자체의 약간 어려움인 거지. 이제. 강무 씨가 지금 한번 그 1인 자영업자 한번 검색 한번 해봐봐요. 근데 어찌됐건 얘기해야 될 거는 어찌됐든 중위임금 수준이라는 거는 그 산업에 관련된 그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이 85.6%다 얘기다. 이 얘기는 소득 자체가 매우 낮은.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 그러니까 내 소득에서 뭔가가 올랐을 때 감당해야 되는 룸이 적다는 얘기죠. 그게 임대료가 됐든 아니면 뭐 전기료가 됐든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에 그 얼마 안 오르는 그게 됐든 룸 자체가 되게 낮은 걸 대변하는 숫자거든요. 이 85.6%라는 거. 아래쪽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라서 이건 좀 들어줄만 해요. 네. 사실은. 경청 보도자료가 쭉 있는데 다 쳐내고 하면은 요거 1인 몇
1인 고용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아까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해. 430만 뭐 이러니까. 전체가 몇 만이에요? 500만, 560, 네, 570만 요 정도니까. 그렇죠. 거의 80% 이상이 되는 거죠. 80까지는 그렇네요. 네, 네.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원래는 1인 고용 이런 데들도 좀 있었는데 그게 1인 자영업자로 이제 전락한 예를 들면 알바를 고용하던 커피숍이 그 주인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커피숍으로 바뀌고 이런 데도 이제 늘어났을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힘든 자영업자들은 많다는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는 필요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이런 게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임대료. 굉장히 심각합니다. 임대료 비실은. 근데 그 약간 뭐 이게 더 심한 말이 아마 될 텐데 더 욕먹을 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임금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디에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요. 그래. 공익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사용자 위원들이 그걸 끌어와서 소상공인 얘기를 끌어와서 주장하는 것도 오케이. 법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이 그걸 고려해서 이 수준을 정해야 된다.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 그냥 그런 거예요, 세상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올라서 사용자가 힘들지.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정부가 많이 도와줘요. 네. 물론 노동자도 많이 도와주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네. 그리고 보험료. 아까 뭐 주휴수당 관련된 얘기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때 이전에도 물론 그렇지만 보험료들이 쭉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임대료 상승 억제도 2017년, 18년도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막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한하는 법률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떤 최저임금 상승을 좀 부작용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은 고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서 안 하면 되는 못 하는 거예요. 네, 돈을 그만큼 못 벌면 뭐 그런 게 법입니다. 뭐 그게 무슨 냉철하고 보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죠.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그냥 어쨌건 이제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가 또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쨌건 공익위원들은 이전 정부 사람들이라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네. 그 그림을 저도 찾고 싶었죠. 네. 근데 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성이 있는 공약은 별로 없고요. 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인가 뭐 이런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만든 그 연합체가 있어요. 거기서 네네. 이제 대선 전에 후보들한테 이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네. 국힘은 답변을 안 했고요. 이준석도 답변을 안 했어요. 대단하다. 굉장히 비교적으로 이제 그 민주노동당과 아. 민주당이 이제 답변을 했죠. 아. 그 두 답변서를 쭉 읽어보면 뭐 그런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의 15페이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질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다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라고 이제 시민사회가 질의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민주당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다 답변을? 민주당 뭐 선거 캠프에서 썼겠죠. 저 캠프에 그 누가 썼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한번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출하는 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들 민주당 분들은 적절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최저임금 법을 쭉 얘기하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일단 법을 존중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 최저임금 검색해 보시면 그 보수 언론들이 기사 제목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동 존중 이재명, 최저임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뭐 글쎄요. 16번 페이지 이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요게 이제 아까 그 공고민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나왔던 최저임금에도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좀 약간 구체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핵심은 이제 근로자 추정제도와 최소보수제인데, 요건 최소보수제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근로자 추정제도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바꾸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저임금 보호 노동자 방안, 이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노동조합법 얘기까지는. 읽어보시면 자영업자 이렇게 해갖고 일할 수 있는 뭐 노동환경 조성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하겠다. 근데 이 밑에부터는 그냥 갖다 CV를 냈나? 이런 CV를 잘못한 거죠. CV를 잘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여기 생존권 보호를 안전으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담당자가. 그래서 아래쪽에 업무상 재해 일어나 다치지 이런 얘기를 막 최저임금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낸 질의서에 복부를 해놔서.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질의 답변서, 질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모든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수백 개의 질의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위로 못 올라가는 질의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검토하는 어떤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답변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보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얘기나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체를 본다면 성의가 없죠. 저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답변이 성의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만이 모든 것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걸 이제 보는 것도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 본격적인 얘기를 이 정부에서 하고 있진 않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뭐 우선순위가 높진 않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저건 있었죠.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공부문에서 채용을 할 때 최저임금만을 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마라. 돈은 쓸 때 써야 한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데에서는 뭐 개념적으로 생활임금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구체적인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계획들이 이제 보고가 될 텐데 인력 채용 보고를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임금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아마 공공부문이 생활임금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걸 했었죠. 한 120% 정도였나요? 다른 네, 맞습니다. 그죠?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줘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주는 임금이거든요. 1.2배. 120%는 아니고 아, 그래요? 20%보다 최저임금보다 20% 높게. 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정도는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전 산업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요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랑 이따가 이제 뭐 말씀하시겠지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게 있고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거 너무 괜찮다. 아, 김문수가 시작했는데. 괜찮은 구석이 있는 양반이었네. 김문수 훌륭한 근데 것도 했네. 이거는 늘 제기돼 왔어요. 네네. 늘 제기돼 왔고 이제 그렇잖아요. 사용자 위원 9명은 몇 퍼센트, 동결, 노동자 위원 10몇 퍼센트. 네네. 쭉 가면 다들 10번 회의해. 퇴장. 안 해 하다가 공익위원 이 사이에서 합의하세요. 뭐 협의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찍을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요것을 어쨌든 바꿔야 된다. 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게 아마 몇 달 동안 지금 논의를 했으니까 중간 보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스타트가 됐고요. 그러니까 크게 3가지 정도 제도 변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공익위원이 먼저 안을 던져라. 오. 정부의 입장을 먼저 얘기해라. 그리고 노사가 딜을 하자. 이런 게 현재 구조에서 이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있고 정부 결정해라. 아예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근데 그냥 국회에서 하면 안 되나? 그 국회에서 하자는 안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국회에서 하자는 안도 있고. 그래서 각각이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을 전문위원 아예 독립시켜서 전문위원들을 추천해서 하자. 그래서 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뭐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아니면 뭐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면 여야가 9입니까? 뭐 5대4, 6대3 뭐 이렇게 추천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다수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게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 변화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제도가 실제로 바뀔 가능성도 없진 않는 상태니까요. 네. 그리고 뭐 국회에서는 국회로 넘겨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있고요. 정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있고 독립된 기구에서 하는 나라가 있고 정부의 외부위원회처럼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하는 나라들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봐야죠. 네. 근데 내년에는 그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어쨌든 지금까지 워딩으로 그거 하나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것이 어떤 걸 낳을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관들은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생활임금 수준으로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저소득 더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부문이 아닌 노동자들은 또 소외되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아마 제도 변화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노동계는 요거에도 관심을 갖지만 다른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 이 산입범위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약속한 방송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 매우 고민인데요. 짧게 20번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20번 페이지가 지금 공고민님이 말씀하신 생활임금 내용입니다. 네네. 뭐 내용은 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제일 아래쪽에 예시를 놓고 보면은 2020원이 이거 오세훈의 서울시입니다. 12,000원이고요. 최저임금 1030원. 20%가 높죠. 이런 정도의 지금 제도가 꽤 많이 있고 거의 한 10여 개 광역단체 그리고 수십 개 자치단체 실시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공기관 이걸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변화가 좀 나타날 거다.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8페이지로 가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산입범이라는 게 지금 이 보시는 이 18페이지 그림이 2017년도에서 만든 민주노총에서 만든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에 빨간색 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계산할 때 최저임금을 너네가 지켰어 안 지켰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네네. 요 뭐 시간당 1030원 안 주면은 니네 안 지킨 거야. 라는 거 할 때 기본급만 그걸 따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명절 상여금이랑 식대를 다 포함해도 원래 그 밑에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보면은 기본급만 최저임금을 계산한다 되어 있잖아요. 산입범위. 근데 아래쪽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비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쪽 끝으로 가면 요게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때 왼쪽 끝에 130만 원이 최저임금의 월 금액이었다고 치면 지킨 거죠. 근데 인상 돼가지고 아니다. 19번 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19번 페이지에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네, 요게 이제 그 왼쪽에 연도 있고 최저임금 월액이 있고 인상률 있죠. 이게 최저임금 인상률입니다. 이게 산입률이라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식대랑 뭐 이런 상여금, 복리후생비랑 상여금, 뭐 임금 내역서 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요걸 50만 원 기준으로 잡은 계산법이에요. 요게 그 산입률이라고 해서 그 식대 상여금 50만 원을 몇 %까지 최저임금 지켰다라는 약속에 넣을 수 있느냐. 계산할 때 넣을 수 있느냐. 그거를 비율을 이제 2019년부터 적용률이 들어간 거예요. 75%, 80% 해갖고 100%까지 다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거 포차 다 넣어놓고 이거 최저임금 지킨 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해?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와, 한 30분 가만히 계시다가 또 조합무 기자님 열번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른쪽 2020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짓을 한 겁니다. 네, 오른쪽 끝에 가시면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지만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2.3%가 근데 됐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슬쩍 이렇게 운을 띄웠네. 맞습니다. 그쵸. 아니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많이 올라가지고 아뜨한 다음에 이걸 넣어준 겁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노동계에서. 그게 이제 18포인트 그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 실질임금과 명목상승, 아니 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부분 정도는 최저임금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적정생활비라는 걸 계산하고 나면 14.7%가 된다. 노동계의 주장이 그거다. 동결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나 그 선거 전에 약속을 자세히 살펴봐도 최저임금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노동계에서 애초부터 굉장히 우려했던 그 산입범위 부분.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실질적인 임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최근 2년간에는. 요런 정도를 확인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언급하지 못한 쟁점이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 요거는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도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러긴 했는데 그 직전에는 막 이준석 이런 애들이 막 그 뭐 산업별, 지역별 차등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올해는 진짜 이 시민사회 모두를 위한 그 시민노동사회가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논의도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공익위원들이 다 윤석열 정부 사람들인데 제대로 됐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계산법을 가져와 그러고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그 이재명 정부 공약에서 눈에 띄는 건 그 부분이거든요. 플랫폼 노동자의 적용을 확대하겠다. 그 확대하는 방식을 뭐 이상한 이름에 무슨 또 뭐 추정제 뭐 이런 걸 하는데 어찌됐든 로드맵에는 들어가 있어요. 공약에도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최저임금 인상하는 3%밖에 안 될 것 같다. 박질 포인트 이상입니다. 네. 3%. 아직 결정, 이거 1시간 딱 끊었네. 아직 완전 결정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요번 주 안에 결정날 것 같아요. 이게 지켜봐야죠. 빅 회의를 더 이벤트로 할 수도 있어요? 네? 10일차 회의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10일차 회의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결까지 뭐 가면 그렇게 퇴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안건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이 보통 퇴장을 많이 하는데 지금 퇴장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 2년간은 경영위가 퇴장을 했습니다. 뭐야? 민주노총이 앉아있어. 특이하네.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서 뭐 자기 이번에는 주장대로 그냥 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지금 최대 쟁점으로 올라오는 건 아까 마지막에 얘기한 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될 텐데요. 이제 이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이것도 못할 거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계 되게 최근 들어서의 중요한 수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노조법 2, 3조 개정과 함께 플랫폼 노동의 노동자성 인정이거든요. 노동자다. 네. 그들은 노동자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받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건데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돼야 되는 것. 플랫폼 노동자가 하는 일이 노동이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라서 이 문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뭐 보안이 지금 나오는 의혹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될 것 같죠. 그렇다면 내년 그렇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과정이 저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제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전 공공부문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적용들이 이제
안착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임금 노동을 어떻게 할 건가, 사회 현장망을 어떻게 더 깔 건가, 여기에 이제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쉬지 않고 최저임금 시기가 다가왔을 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아마 쭉 계속 논의가 되면서 좀 정리되어 가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좀 더 세밀화되고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와중에 이준섭은 또 주장할 수도 있죠. 차등 적용.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외국인 차등 적용입니다. 예, 이거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무슨 주장을 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끝나기 전에 그 민주노총도 작년에 일부는 퇴장을 했고요. 경영자 쪽도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네, 뭐 이번에는 당장은 조금 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제 계속해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은 조한무 기자한테 해주시죠. 아, 조한무 기자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네. 네, 오늘 좀 약간 앵그리 모드였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기대했던 만큼 재미있는 경제 뉴스 홍민철 기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